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독일이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자동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공학의 정수. 아니면 라인 강변에서 맥주를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는, 적게 일하고도 풍요를 누리는 선진국의 모습인가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는 그런 이미지를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저머니. 이 문구는 단순한 원산지 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품질과 품격에 대한 일종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눈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환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불편한 진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경제의 심장이자 거대한 엔진이었던 독일이 지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부드럽게 돌아가던 톱니바퀴들은 이제 노쇠하고 병든 기계음만을 낼 뿐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거인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성찰하는 대신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감추기 위해 정반대에 서 있는 누군가를 공격하죠. 그 희생양. 독일 언론과 소위 지식인들이 타깃으로 삼은 그 눈의 가시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독일의 유튜브나 유력 언론의 사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이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을 경제 파트너가 아닌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한국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는 사이버펑크 독재 국가. 믿어지십니까? 이건 익명의 악플러가 한 말이 아닙니다. 독일의 주류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좀비들이 경쟁에 미쳐 날뛰는 나라,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디스토피아로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낄낄대고 조롱하고 때로는 동정하는 척합니다. 저것 봐, 저게 급성장의 대가야. 우리가 사는 독일이 지상낙원이라 천만다행이지. 잠깐만요. 여기서 금융업계에 있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일까? 팩트는 이렇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여유로운 부자는 이웃집을 헐뜯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건 내 집이 불타고 있을 때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라는 집은 실제로 불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그들의 대차대조표와 사회구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이 한국을 향해 쏟아내는 조롱은 사실 심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들이 다시금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잊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이죠. 그들이 한국을 지옥이라 불러야만 벼랑 끝에 선 자신들의 처지가 그나마 인간적이라고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에게 아주 정중하지만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하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독일 산업의 영혼이자 자존심인 자동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건 독일 귀족의 품격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 영혼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금융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벤츠그룹의 지배구조를 뜯어봅시다. 최대 주주가 누구일까요? 독일의 명문가도 프랑크푸르트의 은행도 아닙니다. 지분 약 10%를 쥐고 있는 일대 주주는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 2대 주주는요? 볼보를 삼켰던 중국 지리자동차의 리수프 회장입니다. 이 둘만 합쳐도 중국 자본이 벤츠의 약 20%를 장악했습니다. 반면 독일계 지분은 개미떼처럼 흩어져 있어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독일의 기술력을 산다고 믿을 때 사실 그 차의 디자인과 방향성은 베이징의 대주주 입맛에 맞춰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차 디자인이 왜 이렇게 기괴하고 화려해졌는지, 왜 엠블럼이 커지고 불빛이 요란해졌는지 의아하셨죠. 슈투트가르트의 엔지니어들이 이건 벤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자본의 논리 앞에선 돈 낸 주인의 취향이 곧 법이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팩트입니다. 독일은 한국을 보고 삼성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비웃지만 적어도 삼성은 한국인의 기업이고 그 기술과 이익은 한국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들은 중국 자본의 고급 하청기지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 주권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통찰의 경제학 특별편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박을 넘어 무너져가는 거인의 급소를 찌르려 합니다. 경제 데이터와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독일의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5가지 핵심 이유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는 단순히 독일과 한국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거부한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한 냉혹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방금 자동차 산업의 자본 잠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들의 몰락을 가속화한 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들이 수면 아래 잠겨 있습니다. 이제 그 녹슨 기계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이 무너져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를 보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독일을 제조업의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제조업은 더 이상 쇠를 깎고 기름을 칠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조업은 데이터와 반도체라는 혈액이 흐르는 거대한 디지털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거인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튜버들과 언론들은 한국을 향해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한다, 재벌 공화국이다라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한국 사회가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그들의 지적, 물론 일견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비웃는 그 삼성의 반도체가 없다면 내일 당장 독일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공장, 미넨의 BMW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과거로 시계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독일의 지멘스, 시먼즈 같은 거대 기업들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충분했죠. 하지만 당시 독일 경영진과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사다 쓰자. 그들은 이것을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지구 반대편의 한국은 어땠습니까? 온 나라가 밥을 굶어가면서 기업 총수가 사재를 털어가며 반도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병철,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가 곧 미래의 쌀이라며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감행했고 수만 명의 인재들이 밤을 새워가며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2026년 오늘날 어떤 격차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입니다. 아무리 12기통 엔진을 잘 만들고 가죽 시트를 명품으로 꿰매도 그것을 제어할 손톱만한 칩 하나가 없으면 1억 원짜리 벤츠도 그냥 굴러가지 않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뇌를 만들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존심 강한 독일 총리가 한국까지 날아와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반도체 공급 좀 늘려주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삼성이 지배하는 좀비 국가라고 조롱하던 그 나라의 기술 없이는 자신들의 공장조차 돌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산업의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독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디지털 문맹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등본을 떼고 은행 대출을 받고 주식을 거래하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을 때 독일은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2023년까지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공서에서 팩스를 쓰고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감염 데이터를 분석하고 방역 대책을 세울 때 독일의 확진자 통계는 며칠씩 지연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중앙정부로 보내는 데이터가 종이 팩스로 전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를 공무원들이 수기로 엑셀에 입력하느라 통계가 늦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선진국의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보고 사람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여유가 없는 삭막한 사회라고 비하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한 비효율 비용입니다.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정보의 흐름이 막히고 금융 거래가 느린 사회.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독일은 스스로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19세기 행정 시스템과 20세기 제조 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21세기의 경쟁은 속도전입니다. 빛의 속도로 데이터가 오가는 한국과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독일. 과연 누가 좀비이고 누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한국을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라고 부르며 비웃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의 독일은 증기기관 시대에 멈춰있는 스팀펑크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도 없고 디지털 인프라도 없는 무늬만 강국. 이것이 화려한 유럽의 자존심 뒤에 숨겨진 독일의 초라한 민낯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의 핏줄인 반도체와 신경망인 디지털망이 끊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생존 그 자체, 국방과 안보 문제입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전차군단 독일이 이제는 스스로 국경조차 지키지 못해 한국산 무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독일이 무너져 내리는 세 번째 징후. 그리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몰락의 현장은 바로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산업적 실패를 넘어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전차군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차 세계대전의 티거 전차부터 냉전 시대의 레오파르트까지 독일의 무기는 강력함과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독일제 무기는 세계 최고다. 이것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그리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 불문율과도 같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문율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닥치자 유럽의 안보 우산이라 불리던 독일의 방산 능력은 그 처참한 미천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몰락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결정적 사건, 바로 폴란드 쇼크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옆 나라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자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당장 자신들을 지켜줄 전차와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유럽의 형님, 전통의 우방국 독일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 요청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를 좀 빨리 보내달라.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 그런데 이때 독일 정부와 방산 기업이 내놓은 답변은 비즈니스와 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인도받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환경 영향평가도 해야 해서요.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이 국경 코앞까지 밀려왔는데 동맹국이라는 나라가 서류 절차와 복잡한 행정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평화에 젖어 군축을 감행하고
방산 공장들을 놀리면서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독일의 제조 역량은 이미 평시의 관료주의에 질식해 전시의 긴박함을 감당할 체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폴란드가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제안은 간결하고 강력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3개월 안에 1차 물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 해드립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 설립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일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와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그 자리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안보의 중심축이 라인강, 독일에서 한강, 한국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토, NATO, 회원국이 유럽산 무기를 안 쓰고 저 멀리 아시아에 듣도 보도 못한 한국 무기를 살 수 있냐? 이건 유럽의 단결을 해치는 배신이다. 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국방장관이 남긴 말은 독일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 무기를 써보니 독일제만큼 성능이 좋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신뢰, 트러스트,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이 단어에서 독일은 완패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기술력만 믿고 거만하게 굴다가 고객, 동맹국의 절박함을 무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5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쌓아온 실전적 긴장감과 제조업의 순발력을 바탕으로 독일이 방치한 시장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나비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이 줄지어 한국산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만 믿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는 위기감이 유럽 전역으로 퍼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동쪽 국경, 즉 자유진영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은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아니라 한국의 검은 표범 K2과 천둥 K9입니다. 독일은 이제 한국산 무기 없이는 동맹국의 국경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독일의 지식인들은 한국을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나라, 군사문화에 찌든 사회라고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유럽의 평화를 지킬 힘을 제공한 건 그들이 비웃던 한국의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독일의 몰락은 안보 주권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자국산 무기로 무장하지 못한 군대는 결국 타국의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독일 제국이 이제는 아시아 국가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전차 한 대도 제대로 굴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독일이 제조업도 밀리고 디지털도 느리고 군사력도 약해졌다고 치자. 하지만 그들에겐 인간다운 삶이 있지 않나? 한국처럼 뼈 빠지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워라밸이 지켜지는 선진 시민의 삶이 있잖아.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노동자의 천국이 실상은 경제를 갉아먹는 나태함의 지옥으로 변질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독일 몰락의 진짜 원인으로 지목하는 썩어빠진 노동시장과 변질된 파업 문화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달콤한 단어 뒤에 숨겨진 국가 경쟁력 상실의 끔찍한 대가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독일과 한국의 운명을 가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노동시장의 현실과 일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독일은 노동자의 천국이잖아.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잖아 라며 부러워합니다. 맞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저 역시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로서 냉정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그 권리가 책임을 넘어설 때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도 삼패인을 터뜨리려 할 때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독일은 그야말로 파업 공화국입니다. 독일 철도청 기관사 노조 GDL의 사례를 봅시다. 이들은 툭하면 파업을 선언해 기차를 멈춰 세웁니다. 시민들의 출근길이 막히는 건 둘째치고 독일 전역의 물류 대동맥이 끊깁니다. 공장에 원자재가 도착하지 않고 수출할 제품이 항구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 조건을 뜯어보면 기가 찹니다. 주 4일 근무를 도입해달라, 일하는 시간은 줄여주되 월급은 깎지 말고 오히려 인상해달라. 여러분, 지금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이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더 달라고 외칩니다.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 자살 행위입니다. 반면 독일이 그토록 비웃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독일 언론은 한국인들을 일만 하는 기계, 영혼 없는 좀비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그 좀비들이 보여준 치열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독일 현지에 있는 한국 주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환장할 노릇이라고 합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오후 3에서 4시만 되면 사무실에서 사라집니다. 퇴근합니다. 제 권리니까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업무 연락 자체가 두절됩니다. 여름에는 2-3주씩 장기 휴가를 간다며 프로젝트 라인을 세워버립니다. 납기가 코앞이고 고객사가 컴플레인을 걸어와도 그들의 대답은 로봇 같습니다. 네, 업무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세요. 이것을 과연 진정한 워라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 AI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의 저가 물량 공세로 치고 올라오고 미국은 테슬라와 빅테크를 앞세워 미친 듯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전쟁터의 군인이 나 휴가 갈 시간이니까 총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리 삼성, 현대차, 배터리 3사의 연구원들. 네, 피곤하게 산 거 맞습니다. 야전 침대 놓고 밤새우고 주말에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 문제 해결했습니다. 독일이 삶의 질이 낮다고 비웃던 그 도끼와 치열함. 그것이 사실은 지금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든 1등 공신이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할 때 독일은 무엇을 했습니까? 엔진 기술은 영원할 거야. 전기차는 시기상조야 라며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귀찮았던 것이고 변화하기 싫었던 나태함이었습니다. 그러다 테슬라가 치고 나오고 중국이 시장을 잠식하자 이제야 허둥지둥 쫓아가는데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지금 독일 전기차의 본의들 열어보셨습니까? 배터리는 한국산, 모터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미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에는 이제 껍데기와 엠블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워라밸.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전 세계 돈을 쓸어 담을 때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쉬겠다. 경쟁력은 잃었는데 대우는 그대로 받겠다. 그것은 워라밸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게으름의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국을 비웃으며 누렸던 안락함의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 지표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은 다시 지으면 되고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병이 들면 그 나라는 재기 불가능 상태에 빠집니다. 독일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보는 마지막 5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독일 사회 전체를 잠식한 정신적인 병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GDP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가의 집단지성이 현실을 부정하고 정신 승리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우리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합니다. 올라가는 제국은 끝까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비난하거나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 속에 숨어버립니다. 지금 독일이 정확히 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의 유튜브 댓글창과 커뮤니티 반응을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반응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이 한국의 치열한 경쟁이나 야근 문화 혹은 높은 교육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올리면 독일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악플을 쏟아냅니다. 그래, 한국처럼 경제만 성장하면 뭐해? 삶이 지옥인데. 한국은 돈만 하는 괴물들의 나라야. 인간성이 말살되었어.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좀 가난해도 여유로운 독일이 낫지. 언뜻 보면 한국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인도주의적 발언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100% 자기 위로이자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불안감, 미래가 없다는 공포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인 한국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뒤처지는 게 아니야. 쟤네가 비정상적으로 독한 거야. 우리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를 선택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배자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구석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국은 지옥이다, 삼성공화국이다 라고 저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냉정한 자본주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들이 비웃던 한국의 삼성은 독일 기업들이 꿈도 못 꿀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찍어내며 미래 산업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독일산 전차가 지키던 유럽의 국경에 태극기를 꽂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혼이 없다고 무시하던 한국의 K 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불행해야만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믿는 이 비틀린 심리, 이것이 독일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진짜 족쇄입니다. 왜냐고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단하다. 우리도 저런 혁신은 좀 배우자. 우리의 여유와 저들의 치열함을 섞어보자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에이,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악몽이야 하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니 혁신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방구석에서 악플이나 달고 있는 늙고 병든 제국.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독일의 진짜 내면의 지옥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한국을 보며 기업이 나라를 지배한다, 좀비들의 나라다라고 손가락질하던 독일.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영혼인 자동차 산업의 경영권은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안보는 한국 무기에 의존하게 된 독일. 과연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입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사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다들 피곤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기술로 만든 반도체, 우리의 기술로 만든 선박,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전차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합니다. 남의 나라 돈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힘, 즉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이다, 우리는 여유롭다라고 자위하지만 그 대가는 처참한 주권의 상실이었습니다. 경제 주권을 중국에 뺏기고 안보 주권을 타국에 위탁하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독일에 잘난 척하는 유튜버들과 지식인들에게 정중하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걱정하고 비난할 시간에 제발 당신네 집 앞마당부터 단속하십시오. 벤츠 엠블럼이 완전히 떼어지고 오성훈기가 달리기 전에 말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지만
오만하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이 처참한 몰락은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국가들에게 보여준 오만함과 위선에 대한 역사의 아주 매서운 참교육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통찰의 경제학이었습니다. 한국을 욕하면서 정작 뒤로는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독일의 위선, 그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대국의 현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분노를 느끼셨다면, 혹은 통쾌함을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독일차는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회 이면을 고발하겠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 돌아서 불쌍하다고 훈수 두던 독일에서 정작 12살짜리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실태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한국의 치열함이 낫냐, 독일의 방임이 낫냐, 제대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